보다 깊이 있는 강연을 통해서 선거를 보다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 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의 신영일입니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뜻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연자부터 만나보시죠. 세계적으로 그 IT 혁명 때문에 그동안은 선거나 투표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이 이제 자기 주장, 요구, 목소리를 이제 마음껏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것,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또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뭐 자스민 혁명, 튀니지에, 그다음에 홍콩의 우산 혁명, 시민들의 참여 욕구가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방 수준에서 우리가 주민 소환이라든지 주민 투표라든지 주민 발의 제도, 이거는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다 정비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로컬 수준에서는 굉장히 잘 돼 있지만, 그러나 국가 수준, 그러니까 국민 투표, 국민 소환, 국민 발안, 이거는 아직까지 굉장히 제도적으로 미비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제 대의민주주의, 뭐 의회 정당 선거를 중심으로 한 그 간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직접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 일로만 멀리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에 직접 민주주의가 그렇게 고래의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근 30년 동안 아주 각광받는 성장 산업이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근접해 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원대학교에서 예비교사들을 가르치고 있는 성상호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직접 민주주의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뤄봐야 할 이유, 그 중요성이 뭘까요? 일단은 정당 선거를 중심으로 한 대의제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아테네 그리스만 떠올리거나 아니면은 너무 여러 가지 기술적 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직접 민주주의가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흐름과 현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자주 듣지 못했던 직접 민주주의의 현황, 쟁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강연을 들으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상상력. 우리도 직접 민주주의 역사가 짧지만 직접 민주주의는 한국에서 한번 선도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직접 민주주의는 선이고 대의민주주의는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바라볼 때 중요한 거는 그 나라의 시민의식과 맞느냐, 그 나라와 제도적 정합성이 있느냐. 일종의 어른들이 궁합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선과 악으로 보지 말고 이 제도가 우리한테 잘 맞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럼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헌법 얘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일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사실 공화국이라는 게 소극적으로는 군주나 임금이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본 경험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어떤 분이든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면 이제 얻게 되는 자유도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지는데 그중에서 특히 선거는 국가의 중요한 정치 결정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깊었던 활동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 참여해 보셨어요, 선거에? 네,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단위의 선거? 저번에 진행되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또 어떤 또 다른 정치 참여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실 분? 저는 큰 단위의 정치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열리는 학생회장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를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얘기네요. 작은 단위의 선거든, 서울시장 보궐선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해본 경험들은 대부분 사실은 그러니까 선거라는 행위들,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 대표를 뽑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거에서 또 직접 민주주의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 어떤 내용들을 알고 계세요? 직접 민주주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민주주의 하면은 국민들이 직접 정말 행위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형 그런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국민, 직접, 참여. 또 다른 분 또 의견 주실 분이 계세요? 고등학교 시절 제가 배울 당시에는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면 국가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고 또 결정해서 내리는 어떤 정치 체제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직접민주주의는 이런 것일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경험해봤거나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어떤 것들이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한번 깊게 좀 들어가 보자 이런 것이고요. 첫 번째 직접민주주의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았으면 하는 것은 공동체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화된 행위를 우리 직접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어가 시민이 돼 있고 두 번째는 직접 참여한다. 세 번째는 제도화된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모여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을 넘어서는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우리 직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보통 우리가 선거 투표하면 어떤 사람을 뽑는데 이렇게 국한해서 보는 경향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이런 거 말고 이제 직접 민주주의 하면 어떤 그 중요 이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이런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선거와 투표는 다른 것이죠, 그렇죠? 선거는 한문으로 말 그대로 누군가를 우리 주권자를 대표할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우리 시도 대표를 뽑는 거, 광역의회 의원 도대표 이런 것이 있고 국민의 대표, 이건 지금 300명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행위죠. 국가의 대표, 우리 대통령 선출하는 거죠. 이거는 누군가를 뽑는 거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표라는 행위는 뽑는다는 것보단 좀 더 넓은 의미.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시민들이 직접 한다. 선거와 투표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면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또 한바탕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게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로 갈수록 투표가 더 많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투표가 많아진다는 얘기를 또 거꾸로 하면은 투표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위와 빈도, 그다음에 그 깊이들이 훨씬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투표 행위는 직접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재밌는 보도를 봤는데 스위스에서 차세대 전투기를 결정하는데 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국회의원이나 병무청이 아니라 국방부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은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하는구나 라고 직접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 그런 부분은 사실 국방은 정말 어떤 전문가의 영역인데 그런 것까지 그 투표에 맡겨버리면 사람들이 뭐 인지도라든가 뭐 친숙함이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직접 민주주의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좀 논쟁입니다. 이게 우리가 뽑은 지혜로운 전문가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의 의원들이 결정할 공적 영역의 문제를 일반 시민이나 대중들이 그 깊이 있는 지식이나 전문성 없이 그런 문제를 결정할 때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또 여론이라든지 감정에 좀 휘둘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스위스와 같이 오래된 직접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민도, 그러니까 시민의 정보 수준이 높고 시민 의식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주력 전투기 문제는 조금 전문화된 영역이라고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영역들은 육아, 교육, 보육 정책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어떤 영역들 이런 부분들을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결정을 자주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예전에는 그 우리가 뭐 지금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가 꽤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아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뽑히면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 주민 소환이라 그래가지고 네. 지자체장이 어떤 중요한 흠결이 있을 때 네네. 주민 손으로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도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가 1991년 들어왔으니까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많은 영역에서 주민 소환에 여러 또 시도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가결이 된 적도 있습니다. 하남시 의회에서요. 그래서 주민 소환제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것이 이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직접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3대 특허, 그러니까 제가 이제 3대 직접 민주주의 제도 중에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제. 이거 주어를 국민으로 바꾸면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그러니까 주민이 주어일 때는 지방자치제도 수준에서의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민이 주어일 때는 국가 수준, 그러니까 내셔널 레벨에서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얘기할 때는 주어가 국민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세 가지 제도의 이름은 동일한 작동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직접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는 참 매력적이지만 사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주권자들의 의견을 묻는 게 그 실질적인 운영에 좀 어려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민주주의를 반대하거나 좀 신중히 하자라고 제안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논거가 바로 이 고비용 비효율의 정치다.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중요한 안건이 터질 때마다 특히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대한민국 같은 국가에서 이거를 전 국민한테 묻는다. 이거 굉장한 비효율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서 3개월에 한 번씩 그런 직접 민주주의 국민 발안이나 국민 투표의 요건을 갖춘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또 실질적으로 가결된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속함이 필요한 이 시대에 고비용 비효율 정치의 핵심이다. 이게 첫 번째 반대로 많은 이야기들을 특히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그 반론이 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석 달에 한 번씩 치러서 결정을 하는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보니까 승복을 더 잘하더라, 국민들이. 그리고 주민투표, 주민발안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입법을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부작용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참여해서 결정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이 법의 집행과 진행 상태, 그다음에 피드백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조세에서 누수되거나 빠지는 그러니까 부정이나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더라.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분들은 비용의 문제로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비용이
이제 우리가 전자민주주의 시대가 되고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우리 정치교육과 학생들은 전자투표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용의 문제는 이것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런 반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그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 반대할 논거들이 또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어떤 우려사항들 뭐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이제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좀 높아지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또 정치적으로 무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 행동을 할 경우에는 약간 중후정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제가 잘 작동이 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의 이야기를 학생이 미리 좀 주신 것 같은데, 그 남미 같은 경우에 그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페스 대통령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그 세계 최대의 원유 국가가 지금 폭망 국가가 돼버렸죠. 지난 10년 동안에. 근데 거기가 남미에서 직접민주주의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통치자, 우매한 파퓰리즘, 정당 선거의 미발전, 이런 게 결합되면 직접민주주의는 최악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 선거의회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시민들의 의식, 시민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참여형으로 바뀌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전자화 경향, 이런 것하고 선하게 결합하면은 이거는 또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직접민주주의를 질문과 대답해서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선생님 그 직접민주주의 들어오면 정당선거의회 같은 것들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하고 직접민주주의 충돌, 긴장, 갈등의 요소가 있지 않나요? 이런 우려들이 또 많습니다. 아까 고비용 저효율 정치, 두 번째는 이런 대의민주주의하고 충돌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스위스의 경험을 보니까 재밌는 게, 스위스가 주민투표, 국민투표를 할 때 이게 정치적 일종의 우리 선거운동처럼 이 캠페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적 페스티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본소득제라든지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이런 제도가 들어올 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중립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TV에서는 이 이슈를 갖고서 계속 토론, 중계를 해요. 또 정당 간에 찬성하는 정당과 반대하는 정당들 사이에서 각종 캠페인, 홍보 이런 것들이 정보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 혹은 공동체 이슈에 대해서 시민들이 평소에 관심 없었던 이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가질 정도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직접민주주의는 정당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정치 토론과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당과 의회의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거는 스위스가 보여주는 긍정적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스의 지금 투표율이라든지 정당 정치, 의회 정치, 청렴도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느 하나만 직접민주주의는 다 좋은 것이요, 이렇게 보지 말고 장점과 단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지, 이것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스위스의 사례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기가, 네네. 스위스는 워낙 작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스위스 인구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또 거꾸로 또 우리 민주주의 들어온 것보다는 또 일찍 들어와 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직접 민주주의 얘기하면 스위스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뚜렷한 흐름 중에 하나가 특히 국민투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제가 우리 다음 차시에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연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를 직접 민주주의 가장 고유한 국가이지만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국민투표, 국민발안 제도와 같은 것들이 20세기보다 확연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는 세계,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지금 흐름이 좀 어떨까요? 어떤 것들이 지배적이고 또 여전히 또 대의민주주의가 완고하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직접민주주의와 같은 국민투표, 국민바람, 국민소환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제도가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의제가 좀 더 완고하게 세상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친구, 그 직접민주주의 흐름들, 경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정치를 떠올리면 국회의원이라는 존재가 머리에 바로 연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대표 국민을 일반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존재다 보니 아직은 대의제가 좀 더 기본 바탕으로 전제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다뤄지는 이슈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2017년서부터 한 3, 4년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국제 토픽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이 영국의 브렉시트였어요. 사실 유럽의 가장 부강한 국가, 한때 세계를 이끌었던 국가에서 EU를 탈퇴한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의아하기도 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를 원했던 것은 그 탈퇴의 과정들, 이게 영국민들의 국민투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더 놀라운 것들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라고 불려주는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인데요. 이들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냐라는 이슈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전통적으로 강한 캐톨릭 국가에서 이게 물론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게 합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건 두 가지 놀랄 만한 사건이었는데, 하나는 카톨릭 국가, 보수적인 국가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였죠.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헌법 개정할 때, 그것도 발의 권한은 국회의원들하고 대통령한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붙일 수 있는 국가 안의 중대한 사항 또는 헌법 개정, 요거밖에 없는데, 남미, 유럽 이런 많은 국가들에서 그 사회가 처한 굉장히 핫 이슈들을 국민투표라는 제도적 솔루션을 통해서 이걸 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 그런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강조하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직접민주주의와 관련돼서 강조하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일단 아까 3대 특허,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 3대 특허라고 불려졌던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을 기억하자. 두 번째는 하향식 신임투표하고 상향식 투표가 있다. 국민투표에는. 이 하향식 신임투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엄중한 조건 속에서 국민투표를 악용한 사례이죠. 그러면 사람들 야당이라든지 언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위주의적 통치자들이 자신의 정권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던지는 방식의 국민투표, 이거는 하향식인 거죠. 위에서부터 내리꽂는. 근데 제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런 식의 동원형 권위주의적 하향식 신임투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제 2000년을 경과하면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런 상향식, 아래로부터 시민이나 국민들이 50만 이상이 야, 이거 한번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국회의원들이 결정하지 말고 우리 사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자 라고 묻는 상향식 국민투표는 전 세계적, 아시아, 아프리카 어떤 5대륙에서 전체적으로 다 증가하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첫 번째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국민투표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헌법에서 혹은 법률로 이런 거는 무조건 국민투표 해야 돼? 우리 헌법에도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헌법 바꿀 때 국민투표하게끔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아주 의무적인 국민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 안에서 그 대신에 또 이런 선택적 국민투표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각 나라마다 다른데 유권자의 몇 %가 이 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너희들끼리 결정하지 말고 이거는 새롭게 우리가 한번 결정해보자. 지금 국민투표는 굉장히 높은데 또 제가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국민 발안 제도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국민 입법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왜 맨날 그런 얘기 하시는 줄 아세요? 국회의원 개개인은 다 헌법기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 얘기 들을 때 저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개인이 헌법기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국회의원 개개인들은 입법 기능, 법률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기능이죠. 근데 우리들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입법 기능의 일부를 우리들 좀 갖자. 여러분들 아마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요즘 대학교 등록금 얘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립대학 입장에서는 그동안 너무 동결돼서 힘들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수도권의 대학 등록금이 높고 그래서 지금 반값 등록금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학생 이름이 뭐예요? 네, 김민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김민주 학생이 우리가 이런 제도, 국민발안 제도가 있으면은 반값 등록금을 위한 입법화를 발안을 하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아니면 무상 등록금을 해달라고. 그래서 대학생을 비롯한 학부모들이 200만 명이 거기에 청원에 서명을 했어. 그러면 이게 이제 국회 입법 과정을 가서 거치는 거예요.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이 제도를 받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수정 의견, 이건 너무 조세 재정에 무리가 가니까 그래도 한 반값, 이 무상은 어렵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든지 아니 두 개의 법안을 국회안과 김민주 법안을 같이 국민들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국민 발안 제도는 국회가 갖고 있는 독점적 입법 권한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근데 이제 이 제도는 아까처럼 국민투표만큼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역시 이거는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독점적 권한인데 이거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인색하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기술적으로 많은 세대와 성별과 연령들이 동의하는 국민 입법을 일일이 다 개개인들이 다니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다니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에 드는 비용의 문제들 이것 때문에 국민투표만큼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이런 제도들 같은 것들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면 이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도는 국민 소환. 여러분들 소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영어로 뭘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거 하자나 결함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리콜 제도예요. 이건. 그러니까 단어는 제일 쉬운데 어떻게 보면 소환한다는 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제도 도입의 위험성이 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이거 도입해갖고 자격 미달에 국회의원들, 대표들, 아까 우베스 얘기했지만, 우고 차베스 얘기했지만, 거기 대통령까지 소환할 헌법으로 바꿔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국회의원들이 욕심내서 이 법이 안 됐다, 이렇게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도 국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은. 그러니까 20대 때서부터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소환제도를 좀 하자고 들어와 있어요. 또 국민들 감정적으로는 이거 빨리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첫 번째는 이런 거죠. 그 지역구에서 뽑은 우리의 대표들을 누가 소환할 것이냐. 이 사람을 소환의 주체가 지역구 유권자이냐 아니면 전국적 단위로 봐야 되느냐. 국회의원은 아까 제가 국민의 대표라고 얘기했잖아요. 국민의 대표인데 단지 선출의 방식을 지역별로 우리가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환의 기술적 어려움, 누구를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이게 정치적 논란과 시비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아, 저 친구 괘씸하고 나빠. 혹은 저 친구 앞으로 클 것 같은데 미리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어. 이러면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정 지역에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이 친구들을 거세하거나 혹은 이런 어떤 소모성 논란에 어디가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이 소환됐다 그러면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우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소환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직접 민주주의 제도 중에서 비율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전 세계적인 현황과 관련돼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을 비롯해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21세기에 들어와서 훨씬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20세기가 대의민주주의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이다. 그 근본적 동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자혁명, IT혁명. 사람들이 생각해 보기에 이제 기술적 수준에서 국민이 투표하고 발언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졌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참여 욕구가 19세기, 20세기부터 지금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튀니지 자스민 혁명, 홍콩의 우산혁명,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참여 욕구가 높아졌고 기술적 수준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장벽이 낮아졌다. 이런 것들이 21세기에 와서 직접 민주주의를 소환해 오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도입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두 번째, 강론으로 들어와서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언, 그 중에서 국민투표는 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다. 왜? 정당 지도자들이 이 곤란한 문제를 혼자서 결정하기가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사회적으로 첨예한 문제들, 유럽의 국가들은 이거를 정당들이 결정하니까 너무 골이 아파. 반대도 강하고 찬성도 강하고. 이럴 때 국민투표라고 불려진 이 제도에 한번 맡겨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잘 작동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두 번째, 아까 제기했던 국민발언제도. 국민이 요구하는 입법안을 국민들이 필요한 걸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갖고서 한번 국회라는 것을, 여의도라는 공간을 한번 개방하는 거죠. 너희들도 한번 참여해보자.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갖춘 법률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그 대신 국회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 국민 소환제. 이것은 저는 도입을 하되 굉장히 신중하게 다른 나라의 사례들. 그래서 이게 국민 소환제도는 많은 국가들에서 지금 도입한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도입할 때 이거는 좀 치밀하게 우려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공청회, 입법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연은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개념 정의,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세계적 흐름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좀 정치적 상상력을 좀 확장하자, 좀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엔 우리 학생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국민 소환 제도는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국민 소환 제도를 실제로 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국민 소환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 소환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장, 의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 소환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많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 때서부터 했는데 오히려 그 역효과가 많이 났어요. 그런 경우는. 영국에서도 선거법 개혁, EU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영국에서 지금 도입이 돼 있어요. 근데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이 국민 소환 제도를 OECD 국가 중에서는 지금 거의 아직까지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 아까 제가 그런 이유, 그러니까 정치적
소모적인 논쟁들, 그다음에 소환의 주체 설정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앞서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민주주의의 본질 그리고 또 사회적 비용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에는 대의제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함께 도입하는 게 정말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을 때 직접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이슈를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요한 이슈이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회에서 답을 찾는 거죠. 만약에 우리 지금 징집제 아닙니까? 이걸 개병제로 간다고 할 때 그래서 이게 국민투표로 가기 위해선 일정 정도의 발의 서명 요건이 필요해요. 이거 정말 필요한 점이니까 국민투표에 붙여야 돼 라고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유권자의 만약 20%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20% 동의 얻기 쉽지 않아요. 근데 20%의 동의를 얻는 순간 찬성이든 반대이든 그 문제는 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를 얻기 위해서 찬성하는 측에서는 특히 많은 논리들을 개발하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이 과정이 굉장히 정치 교육도 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치 학습도 되고 그래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 사회에서 민주적 토론과 논쟁을 거치면서 중요한 것으로 승인되기도 하고 이건 별로 부차적이야 라고 했을 때는 투표의 의제까지 못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구성되어진다. 그게 오히려 국민투표의 실질적인 결과보다도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 소통 과정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앞서 되게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던 것 같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직접 민주주의에서 국민 투표 같은 경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민 소환제나 국민 발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세계에서도 그렇고 약간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한국에서 국민 소환제나 국민 발언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이나 정부 그리고 정당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학생의 그 질문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도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의민주주의, 정당선거의회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하신 말씀처럼 국민 발언, 국민 소환에 대한 연구들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나라 국가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특히 국민 소환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대 국회에도 지금 입법 발의가 돼서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저게 훨씬 더 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도 그렇고 우려되는 쟁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민 발언, 국민 소환 덜 알려진 이 쟁점에 대해서 언론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개를 하고 또 선관위에서 또 이런 자리를 또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 이런 토론도 이루어지고 또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은 좀 이 쟁점 자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는 계기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학생들의 궁금증까지 풀어봤고요. 오늘 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사회 시간에는 그런 내용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못하는 이유가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뜻을 어떻게 다 반영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을 배웠는데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IT 기술이 워낙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21세기가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까지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좀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은 더 도전적인 자세들. 대한민국은 해방도 늦었고 독립된 국가로서의 출발도 늦었습니다. 민주주의 연원도 아직 한 세기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우리 시민들의 민주시민 의식이나 참여의 열기, 그다음에 IT 혁명의 기술적 진전 이런 거를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 국가가 될 여지와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진취적으로 네. 후유증은 미리 좀 예방하되 좀 진취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함께 나눠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정치와 무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정치 그리고 또 다가오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강연을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안에서만 배울 수 있었던 이런 약간 추상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여기에서 논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자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대의제 도입은 늦었더라도 직접 민주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선도를 해보자는 그 말씀이 가장 깊게 와닿았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학계의 논의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교내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